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볼 때면 우리 자신이 인류 진화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우리는 전기로 밤을 밝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전 세계와 소통하며 인공위성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수천 년 전의 과거를 바라볼 때 아주 오만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전기도 없고 고도의 기계장치도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그저 돌을 깨고 짐승을 쫓아다니며 맹목적인 미신에만 의존하던 미개한 존재였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만 향하는 매끄러운 직선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점에 도달했다가 깊고 어두운 망각의 뜸으로 비참하게 추락해버린 매우 굴곡진 궤적입니다. 그 완벽하고도 충격적인 증거가 1900년 에게해의 작은 섬 안티키테라 앞바다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매서운 폭풍우를 피해 이 작은 섬 주변에 정박했던 그리스의 해면 채취 잠수부들은 바다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물속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 아래의 어두운 바닷속에서 기원전 1세기에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고대 시대의 난파선을 찾아냈습니다. 그 거대한 무덤 속에는 실로 엄청난 보물들이 잠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청동 조각상, 정교한 대리석 조각, 그리고 수많은 도자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유물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바닷물에 부식되고 석회화되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구리덩어리 하나가 함께 건져 올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수부들도 심지어 고고학자들도 이 초라한 덩어리에 큰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서진 청동 조각상의 흔한 파편 중 하나이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리 덩어리가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의 한 구석에서 서서히 건조되면서 쩍하고 갈라졌을 때 현대과학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녹슨 돌덩어리 같았던 그 속에는 현대의 정밀한 시계공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들이 층층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 최초의 아날로그 기계식 계산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경이로운 유물을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의 내부 구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해서 처음 이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거듭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30개가 넘는 청동 톱니바퀴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는 해시계나 물시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용자가 측면에 달린 작은 손잡이를 돌리면 기계 내부의 복잡한 기어들이 돌아가며 미래나 과거의 특정 날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 전면과 후면에 있는 다이얼들이 태양과 달의 정확한 위치, 달의 위상 변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날짜와 시간, 심지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같은 주요 행성들의 불규칙한 궤도까지 오차없이 예측해냈습니다. 게다가 고대 올림픽을 비롯한 중요한 제전이 열리는 시기까지 계산해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천문학적 달력이자 계산기였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수학과 3차원 기하학, 그리고 금속 세공 기술이 얼마나 극한의 수준에 도달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현대인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1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근대 유럽의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시대에나
겨우 발명했다고 굳게 믿었던 정교한 기계장치가 이미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학자들은 고대의 무덤에서 제트 비행기가 발견된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해의 공백과 틈을 메우기 위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쉽고도 자극적인 변명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계인입니다. 고대인들의 지능과 원시적인 도구로는 절대 이런 정교한 차동기어 장치를 만들 수 없으니 분명 고도로 발달한 우주 밖의 누군가가 지구에 찾아와 이 놀라운 기술을 툭 던져주고 갔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그럴듯한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발전해온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에 대한 지독한 모욕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의 내부를 최첨단 투시 장비로 샅샅이 분석해 보아도 그곳에는 우주선의 부품이나 외계 금속 혹은 현대식 레이저로 자른 흔적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땀과 천재적인 두뇌, 수십 세대에 걸쳐 밤하늘의 별을 수없이 관찰하며 기록했던 끈질긴 인내심, 그리고 작은 구리판을 끌과 망치로 세밀하게 다듬었던 장인의 손길만이 짙게 녹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지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하학으로 풀어내는 통찰력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외계인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거대한 이치를 톱니바퀴라는 언어로 번역해 기계장치 안에 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위대한 발견 앞에서 우리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드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토록 눈부시고 위대한 기술이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와 같은 경이로운 발명품들이 진화를 거듭하여 세상을 뒤덮는 대신 인류의 역사에서 이 놀라운 기계공학은 철저히 지워졌고 인류는 무려 1000년이 넘는 긴 어둠의 시대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그 찰나단했던 고대의 지식들은 어떤 비극을 맞이했기에 이토록 철저히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의 지적 성취가 결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기계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행성 곳곳에는 우리의 얄팍한 논리적 한계를 가차없이 시험하며 길고 긴 침묵 속에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왜 우리 현대인들은 그토록 성급하게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짙은 오만함이 편리를 틀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과 전기를 발명하고 마침내 달의 발자국까지 남긴 현대 인류는 무의식 중에 하나의 거대한 착각을 진리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의 지능과 기술은 무조건적인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맹신입니다. 우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갔던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지능이 낮고 원시적인 도구에만 의존했던 미개한 존재로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혹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과 천재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현대 문명의 절대적 우월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꽂을 콘센트조차 없던 시대에 이루어진 경이로운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마주하면 우리의 좁은 상상력은 그만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인의 상상력 빈곤과 오만함은 전 세계 곳곳의 고대 유적을 바라볼 때 어김없이 우스꽝스러운 음모론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리고 성벽의 붕괴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성벽 주위를 돌며 나팔을 불자 거대한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기록을 보고 현대의 일부 사람들은 이를 고도로 발달한 외계의 음향, 병기 혹은 초음파 무기가 사용된 결정적 증거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들은 고대인들이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미지의 장비를 이용해 바위로 된 성벽을 공명시켜 파괴했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죠. 하지만 진실은 헐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자연의 무자비한 섭리에 맞닿아 있습니다. 예리고 성이 위치한 요르단 계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거대한 지진 단층대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오랜 교차 검증 결과 그 견고했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외계인의 초음파 무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대지진과 집안 침하 현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자연의 힘을 경험한 고대인들이 그것을 신의 권능이나 기적적인 군사적 승리로 서사화하여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거대한 사원들을 지을 때 사용된 화강암의 절단면을 둘러싼 논란도 이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고고학자 플린더스 피트리가 이집트 기자 고원에서 발견한 화강암 코어에는 마치 현대의 정밀한 기계식 드릴로 단번에 뚫은 것처럼 일정한 간격의 나선형 홈이 아주 깊고 선명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현대의 기계공학자들과 기계가공 전문가들은 물은 구리 연장밖에 없던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인 화강암을 이렇게 완벽하게 뚫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다이아몬드 절삭기나 외계인의 고출력 레이저 기술이 동원되었다는 주장이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양대중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증적 고고학의 메스를 들이대면 이러한 주장들은 곧바로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레이저 장비나 외계의 초정밀 기술 따위는 애초에 필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 시대의 방식을 철저히 고증하여 그대로 재현해 본 결과 매우 놀랍고도 단순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속이 텅 빈 구리관에 사막천지에 널려있는 흔하디 흔한 석영 모래를 붓고 끊임없이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화강암을 완벽하게 뚫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석영은 화강암을 구성하는 물질보다 훨씬 단단한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저 구리관을 형태를 잡아주는 마찰의 틀로만 사용했을 뿐 실제로 단단한 돌을 갈가내고 잘라내는 역할은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연마제인 석영모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레이저 커터나 외계인의 도면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초인적인 인내심과 세대를 뛰어넘는 끈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속도와 효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혹은 몇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묵묵히 모래와 구리관을 비비고
문질러 돌덩어리에 완벽한 구멍 하나를 뚫어내는 고대인들의 지독한 인내와 숭고한 장인 정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시간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으니 가장 쉽고 자극적인 핑계인 외계인을 끌어들여 조상들의 위대한 성취를 값싼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외계인 개입설은 결국 고대인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피땀으로 일궈낸 극한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치기 어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기로 작동하는 다이아몬드 톱 없이도 거대한 산을 깎아냈고 슈퍼컴퓨터 없이도 복잡한 밤하늘의 궤도를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방식이 결코 불가능한 마법이 아니라 단지 문명의 이기에 중독된 현대의 우리가 영영 잃어버린 숭고한 물리적 방식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두뇌와 단련된 육체,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힘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현대적인 거대 기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끈질겼습니다. 그 위대한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익숙한 유럽의 바다와 중동의 사막을 떠나 지구 반대편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향할 것입니다. 해발 고도 4,000m에 육박하는, 공기조차 희박해 숨이 턱턱 막히는 안데스 산맥의 척박한 고원지대. 그곳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옮기거나 자를 수 없었을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현대의 레이저 가공 기술로도 설명하기 벅찬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수천 년의 무거운 침묵 속에 웅크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 해발 3,800m의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 산소가 너무나도 희박하여 평범한 현대인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오는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티와나쿠 문명이 남긴 최대의 미스터리인 푸마푼쿠 유적이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푸마푼쿠에 흩어져 있는 수백 톤의 거대한 바위들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누구라도 압도적인 경외감과 함께 논리를 무너뜨리는 짙은 공포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곳의 건축을 위해 사용된 주재료는 안산암과 석로감입니다. 안산암은 화강암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극도로 견고하여 현대의 강철 도구로도 쉽게 흠집을 내기조차 어려운 무서운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 단단하고 무거운 바위들이 마치 방금 첨단 기계 공장에서 찍어낸 블록 장난감처럼 완벽한 직각을 이루며 매끄럽게 잘려 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결코 허용하지 않은 듯한 정교한 홈과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고, 알파벳 H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인 기하학적인 석재들은 못이나 접착제 하나 없이도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고도 비현실적인 정밀도를 눈앞에서 목격한 현대의 기계공학자들과 아마추어 음모론자들은 또다시 그 익숙하고 달콤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원시적인 구리도구와 돌도끼만을 쥐고 있던 고대 남미의 원주민들이 이런 극강의 정밀 가공을 해냈을 리 없다고 성급히 단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원주민들 사이에서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창조신 비라코차와 거인들이 하룻밤 만에 이 거대한 사원을 뚝딱 지어냈다는 오래된 신화적 전설을 실제 역사적 증거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푸마푼쿠가 외계 우주선의 이착륙장이었거나 고출력 광선 절단기를 든 초월적 우주 존재들의 전초기지였다고 열변을 토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럴싸한 주장은
이번에도 땅을 파고 진실을 캐내는 고고하게 차가운 이성과 인류의 위대한 노동력 앞에서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푸마풍쿠의 진실은 우주 밖에서 날아온 광선 무기나 반중력 장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붉은 피와 짜디짠 땀,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대물림된 집단적 의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지 주변의 땅을 면밀히 발굴하고 분석한 결과 외계인의 버려진 공구함 따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수많은 섬로감 덩어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섬로감은 푸마풍쿠의 주재료인 안산암보다 물리적 경도가 훨씬 더 높은 단단한 암석입니다. 티와나쿠의 고대 석공들은 이 단단한 섬로감 덩어리를 두 손에 꽉 쥐고 망치처럼 사용하여 수십만 번, 아니 수백만 번 동안 안산암을 내리치며 쪼아냈습니다. 거친 표면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수고 다듬어 나가는 혹독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타격으로 원하는 모양이 얼추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정한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의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표면에 모래가 섞인 진흙물을 붓고 바닥이 평평한 다른 돌을 그 위에 올려놓은 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끊임없이 앞뒤로 문질러댔습니다. 앞서 이집트인들이 화강암을 뚫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자연의 법칙, 즉 석영 모래의 마찰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끈기와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연마제가 만나 현대의 초정밀 기계 가공을 훌쩍 능가하는 매끄러운 평면과 베일듯 예리한 직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돌 표면에 정교하게 파인 홈과 구멍들 역시 단단한 동물의 뼈나 나무 막대에 모래를 잔뜩 발라 수없이 회전시켜 파낸 순수하고도 숭고한 인간 육체 노동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편리함, 그리고 속도의 단축을 의미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기술이란 곧 거친 자연의 재료를 이겨내기 위한 끝없는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에 하나의 돌을 다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자식들이, 그마저도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의 손자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이어서 돌을 갈고 다듬었습니다. 신들이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지어냈다는 낭만적인 전설은 사실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 자신들 조상의 피눈물 나는 노역과 희생을 신성한 경외심으로 포장하여 위로했던 후대인들의 서글픈 헌사였을 뿐입니다. 이 거대하고 정교한 돌덩어리들은 결코 우주선에서 내린 외계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든 희박한 공기를 마시며 묵묵히 돌을 내리치고 문질렀던 안데스 산맥의 억센 인간들, 바로 우리와 똑같이 붉은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위대한 조상들의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극한의 가능성에 먼저 고개를 숙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감동의 이면에서 우리는 매우 근본적이고 냉혹한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발 4,000m의 고산지대로 몰아넣고 평생토록 돌만 갈아내다가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이토록 미친 듯한 정교함에 집착하며 무거운 바위에 인생과 세대를 통째로 바친 이유는 결코 단순한 예술적 취향이나 순수한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은 고대 사회의 톱니바퀴를 굴러가게 했던 가장 차갑고 잔혹한 지배의 원동력, 바로 권력과 공포라는 이름의 시스템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고대인들이 평생을 바쳐 거대한 바위를 자르고 매끄럽게 다듬는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이토록 미친 듯한 정교함에 집착하며 무거운 바위에 자신들의 인생과 세대를 통째로 바친 이유는 결코 단순한 예술적 취향이나 순수한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를 굴러가게 했던 가장 차갑고 잔혹한 지배의 원동력, 바로 권력과 공포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은 오직 변덕스러운 대자연의 자비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길어지거나 폭우로 강물이 통제 없이 범람하면 수만 명의 목숨이 추수 한 번에 사라지는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강물이 범람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천문학과 역법의 지식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곧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귀중하고 은밀한 지식을 독점한 소수의 지배층, 즉 왕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완벽하게 공고히 하기 위해 대중의 마음속에 존경이나 경외심을 넘어선 맹목적이고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통의 평민들은 진흙이나 지프로 대충 얽어 만든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앞에 수십,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과 안산암이 종이장처럼 반듯하게 잘려 높게 쌓아 올려진 거대한 신전이나 피라미드가 등장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 카르낙 신전의 무게 100톤이 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패밀리카 100대를 뭉쳐놓은 것과 같은 경악스러운 크기입니다. 이것은 평민들의 얄팍한 물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논리를 파괴하는 기적이자 뇌리를 강타하는 거대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미칠 듯한 정밀도, 고대의 지배층은 인간 심리의 바로 이 연약한 지점을 교묘하고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건축물에 쓰인 돌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 절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고 완벽한 직각을 이룰수록 그것을 명령하고 통제하는 지배자의 권력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신성하고 절대적인 불가침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00톤이 넘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산 꼭대기로 끌어올리거나 무른 구리관과 모래만으로 완벽한 원형의 구멍을 뚫는 행위는 사실 실용적인 생활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렌즈,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거대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사원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의 무게는 곧 지배 계급 아래 짓눌린 백성들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카롭게 직각을 이룬 돌의 모서리는 지배 계급이 정해놓은 잔혹하고도 빈틈없는 규율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은 이 거대하고 기하학적인 폭력의 건축물 앞에서 스스로의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감히 반역이나 저항을 꿈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기꺼이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대의 경이로운 건축 기술과 기하학적 성취는 오늘날 우리가 순진하게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윤택하고 평등한 삶을 위해 발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혁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는
대자연의 무자비한 변덕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배층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거대한 다수의 군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해야만 했던 냉혹한 권력의 생리가 단단하게 풀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며 외계인의 마법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인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대중이 품은 무지의 공포야말로 그 시대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잔혹하고도 강력한 기술적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쥔 고대의 지배자들은 그저 지상에 엎드린 연약한 인간들의 굴복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거대한 신전의 기둥을 타고 점점 더 높이 팽창하여 마침내 지상의 좁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더 거대하고 영구적인 캔버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거대한 권력의 과시가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하늘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인카와 티와나쿠의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땅 위에서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었다면 페루 남부의 황량한 해안 사막에는 아예 하늘 자체를 거대한 도화지로 삼아버린 경이로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나스카 평원에 새겨진 거대한 지상화들입니다.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흘러내린 물조차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는 숨 막히게 건조하고 메마른 이 죽음의 사막 위에는 벌새, 원숭이, 거미, 거대한 콘도르, 그리고 기하학적인 직선과 도형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그림들이 가진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어떤 그림은 그 길이가 무려 300m에 달해 땅을 딛고 서 있는 평범한 인간의 시야로는 도저히 전체적인 형태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수백 미터 상공의 하늘 위로 아득히 날아올라야만 비로소 그 완벽한 비율과 선명한 형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행기도 열기구도 심지어 하늘을 나는 그 어떤 장치도 없던 2000년 전의 나스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공중에서 내려다보지 않고도 이토록 거대하고 완벽한 그림을 땅 위에 오차 없이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대의 호사가들과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가장 게으르고 자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선들이 외계 우주선의 착륙 유도선이었으며 외계인들이 하늘에 떠있는 비행 접시에서 지상의 원주민들에게 무전기로 작업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절대 그릴 수 없다는 얄팍한 현대적 상식에 갇혀 고대인들의 놀라운 공간, 지각 능력과 기하학적 지능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놀라운 공간, 지각 능력과 기하학적 지능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실제로 이 사막 위에서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그림을 재현해 보았을 때 진실은 외계인의 비행 접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나스카인들에게 하늘을 나는 기계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2개의 나무 말뚝, 질긴 밧줄, 그리고 놀랍도록 정교하게 발달한 비례와 축척의 수학적 두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작은 모래판이나 직물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격자 무늬에 눈금을 그어 작은 좌표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 그 좌표를 수십 배, 수백 배로 확대하여 적용했습니다. 중심점이 되는 위치에
나무 말뚝을 단단히 박고 일정한 길이의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 컴퍼스처럼 완벽한 원호와 곡선을 그렸습니다. 사막의 어두운 붉은색 표면 돌들을 살짝 걷어내어 그 아래에 있는 밝은색의 섭고 토양이 드러나게 하는 아주 단순한 물리적 방식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밧줄과 말뚝을 이용해 공간을 계산하고 분할하는 기하학적 능력은 오늘날의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수학적 원리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위대한 창조의 힘은 하늘을 나는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시각화해내는 고대인들의 천재적인 뇌 구조 안에 온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사막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뼈를 깎는 수고를 감수하며 하늘을 향해 거대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나스카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가혹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가 끔찍한 기아와 멸망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하늘에 있는 비와 물의 신들에게 간절한 생존의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넘어 가장 크고 완벽한 그림을 땅에 아로새겨야만 저 높은 곳에 있는 신들의 눈에 띌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나스카의 선들은 미지의 외계인을 부르는 환영의 신호가 아니라 무자비한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몸부림쳤던 고대 인류의 가장 절박하고도 처절한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밧줄 하나로 거대한 기하학을 완성해낸 그들의 지혜는 실로 눈부시도록 위대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대한 돌을 자르거나 땅의 표면을 긁어내는 행위는 결국 자연에 원래 존재하던 물질의 물리적인 겉모양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 기술의 진정한 정점,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두운 용광로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과 흙은 여전히 원시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도달했던 기술의 진짜 정점은 불과 바람을 지배하여 보이지 않는 원자의 배열을 완전히 재창조해내는 놀라운 세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건축과 토목을 통해 자연의 거대한 외형을 바꾸는 것은 분명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명적 비약, 즉 현대인들이 첨단 과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의 겉모양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불의 온도를 극도로 끌어올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배열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마법 같은 기술, 바로 야금술의 세계입니다. 고대인들은 돌을 다듬고 흙을 파내는 것을 넘어 이미 금속의 영혼을 통제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무기나 도구의 강도가 곧 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정짓던 시절,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현대의 핵무기 개발에 버금가는 가장 으뜸가는 전략적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쿠투브 미나르 단지 한가운데에는 인류 금속공학의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놀라운 유물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까마득한 세월 동안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거친 손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점의 붉은 녹도 슬지 않은 기적의 철기둥, 이른바 델리의 철기둥입니다. 철은 산소와 수분을 만나면 반드시 산화되어 붉게 녹슬고 결국 바스라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절대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현대의 제철소에서 만들어낸 최고급 철강 제품조차도 특수한 화학적 코팅 처리를 하거나 복잡한 합금을 섞지 않으면
단 몇십 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붉게 병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1500년 전 고대 인도의 대장장이들은 무슨 수로 철의 산화라는 자연의 절대적 법칙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영원의 금속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현대의 재료공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이 기둥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그 비밀은 철광석에 섞여 들어간 높은 농도의 인 성분에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장인들은 철을 재련할 때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특수한 식물성 숯을 태워 용광로의 불온도를 세밀하게 통제했는데 이때 철 속의 인 성분이 불완전하게 연소된 탄소와 절묘하게 결합하면서 철의 겉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하고도 강력한 수소와 인산철의 얇은 보호막을 스스로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화학공학에서나 쓰이는 고도의 부식 방지 기술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고대의 장인들은 금속이 스스로의 껍질을 만들어 내부를 방어하도록 유도하는 화학적 반응의 비밀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당시 둔탁하고 무거운 철검을 힘겹게 휘두르던 유럽의 기사들은 중동 지역의 이슬람 전사들이 들고 나타난 가볍고 유연하게 휘어진 칼날 앞에서 크나큰 공포와 절망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허공에 던져진 부드러운 비단, 수건에 닿기만 해도 비단을 두 동강 내고 두꺼운 철제 방패를 단번에 쪼개버리면서도 결코 칼날에 이가 나가지 않는 전설 속의 명검, 바로 다마스쿠스 강철 검이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칼날의 비밀은 무려 수백 년 동안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다가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최첨단 전자 현미경을 통해 그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다마스쿠스 강철의 미세한 조직망 속에서 현대 나노 기술의 상징이자 미래의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 나노 튜브와 나노 와이어 구조가 선명하게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율표를 완벽하게 외우고 복잡한 분자 구조식을 칠판에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는 사람만을 화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그 어두컴컴하고 열기로 가득 찬 대장간 안에는 이미 현대인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천재적인 재료공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학이나 나노공학이라는 거창한 학문적 이름도 소수점 아래를 정확히 재는 정밀한 전자 저울도 없었지만 불꽃의 미세한 색깔 변화만으로 용광로의 온도를 수십도 단위로 감별해내는 예리한 눈이 있었고 붉게 달아오른 철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의 파동만으로 금속 내부의 탄소 배열을 통제하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세대를 거듭하며 축적된 땀과 직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지배하는 진정한 연금술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외계인의 우월한 기술력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화상 입은 인간의 두 손과 거친 숨결이 빚어낸 가장 압도적이고 눈부신 과학적 성취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아주 깊고 서늘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주의 복잡한 궤도를 오차없이 계산해내는 안티키테라의 정밀한 천문 기계 장치, 현대의 고출력 가공을 능가하는 안데스 산맥의 매끄러운 석재 절단 기술, 사막 위에 완벽한 기하학적 비율로 그려낸 거대한 수학적 지상화, 그리고 1000년이 지나도 결코 녹슬지 않고 미세한 나노 단위의 탄소 구조를 지닌 경이로운 합금 재련 기술까지 이 모든 기적 같은 발명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류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산업혁명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서 그 엄청난 과학적 잠재력으로 곧장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완벽하고도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천문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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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도 석재, 가공, 녹슬지 않는 나노 강철. 원래대로라면 인류를 수천 년 전에 곧바로 우주시대로 직행시켜야만 했을 이 완벽한 조각들을 두 손에 쥐고서도 대체 왜 인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 위대한 성취를 발판 삼아 비상하는 대신 수천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어둠 속에 갇힌 채 지독한 야만의 시대로 비참하게 추락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안티키테라의 정교한 톱니바퀴, 잉카의 초정밀 석재 가공, 그리고 다마스쿠스 강철의 나노 구조. 이 모든 눈부신 기술적 성취를 두 손에 쥐고서도 인류가 왜 곧장 찬란한 우주시대로 직행하지 못하고 깊고 어두운 야만의 똠으로 비참하게 추락해야만 했는지 묻는다면 그 해답은 발명의 부재가 아니라 보존과 분배의 치명적인 결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술 그 자체의 위대함에만 감탄할 뿐, 그 기술이 어떻게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달되는지, 즉 지식의 공급망이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차가운 시스템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대하고 촘촘한 정보의 바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폭격으로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류의 지식이 영원히 소멸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백만 개의 다른 서버와 전 세계 개인의 스마트폰, 컴퓨터에 동일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복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튼튼한 분산형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지식 저장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극단적인 중앙 집권형이었고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취약한 유리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대의 정밀한 톱니바퀴를 깎아내고 모래로 바위를 뚫으며 불의 온도를 조절하여 강철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지식은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은 오직 국가의 최고의 지배층인 제사장, 왕실 전속 건축가, 그리고 극소수의 수석장인들만이 독점하는 은밀한 전유물이었습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었고 권력은 대중에게 함부로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중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적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계도나 제작 매뉴얼을 널리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직 스승이 한두 명의 수제자에게만 은밀한 장소에서 입에서 입으로 혹은 수십 년간의 혹독한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만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전수했습니다. 설령 그 귀중한 지식이 운 좋게 문자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이나 습기에 취약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연약한 물리적 매체의 단 하나의 원본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복사본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나 거대한 신전의 가장 깊숙한 비밀 기록 보관소에만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평범한 농부나 노예, 하층민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자신들이 매일 바라보는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계 장치가 어떤 공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그저 지배자들이 부리는 신비로운 마법이거나 신의 권능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사회가 도달했던 기술의 정점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은 벼랑 끝에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놓고도 그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통제하는 메인 서버가 지구상에 단 한 대뿐인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그 단 하나뿐인 메인 서버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거나 서버실에 불을 지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년간 땀 흘려 쌓아올린 인류의 모든 지적 성취는 그 순간 영원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배열을 통제하고 하늘의 복잡한 별자리를 읽어낼 만큼 비상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이룩한 지식을 안전하게 분산시키고 널리 보존하는 시스템의 잉여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거나 이기적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지식 엘리트들이 모든 기술적 비밀을 자신들의 머릿속과 몇 장의 파피루스에 가둬둔 채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제국과 빛나는 기술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얇디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춤을 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무모한 오만함을 가장 피비린내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응징해 왔습니다. 거대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얇고 단단한 얼음판은 한순간에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맙니다. 지식을 품고 있던 단 몇 명의 장인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단 하나의 도서관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단 하나의 제국이 기후변화와 이민족의 침략으로 흔들리는 순간 튼튼한 백업 시스템이 없던 고대의 지식 공급망은 도미노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대인들은 물론 현대의 우리조차 상상하기 두려워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의 늪으로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에 전원 플러그가 무자비하게 뽑혀버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대한 셧다운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파국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단절의 시기, 이른바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 불리는 거대한 재앙이 지중해와 중동 지역을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집트, 히타이트, 미케네 등 고도로 발달했던 찬란한 고대 제국들의 촘촘한 무역망과 외교 네트워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상 민족들의 무자비한 침략,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연이은 파괴적인 대지진은 단순히 국가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을 넘어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실어 나르던 활발한 교역로는 끊어졌고 거대한 도시들은 약탈당하고 불길에 휩싸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대학살 속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뼈아픈 손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극소수의 엘리트 장인들과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이 불타오르던 그 혼란의 밤, 수십 년의 수련을 거쳐 돌을 자르는 각도를 체득했던
수석 석공이 칼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별의 궤도를 계산해내던 노련한 천문학자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여 단단한 금속을 빚어내던 대장장이가 전염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미처 지식의 비밀을 전수하지 못한 채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버린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수천 년의 찬란한 기술적 진보는 그 즉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소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식을 보관하던 물리적 저장소들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식의 성전이라 불렸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기하학, 의학, 천문학, 기계공학을 망라하는 수십만 권의 귀중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의 복잡한 설계도나 피라미드 건축의 정밀한 수학적 공식도 그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잔혹한 전쟁과 종교적 광기에 휩싸인 폭동 속에서 그 거대한 도서관은 처참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잿더미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진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백 년 일찍 우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눈부신 미래의 가능성이 태워진 것이었고, 수많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축적해온 조상들의 위대한 기억이 송두리째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멸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맑은 물을 끌어오던 정교한 수도교는 파괴되어 메말라갔고, 바닷물 속에서도 단단하게 굳어버리던 기적의 로마 콘크리트 제조 비법은 제국의 붕괴와 함께 영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란 한번 세상에 발명되고 나면 마치 마법처럼 스스로 진화하며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차가운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술은 결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기술은 늙고 병든 인간처럼 아주 쉽게 죽음을 맞이하며 모래먼지 아래로 허무하게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문명을 지탱하던 인프라가 파괴되고 지식의 공급망이 완벽하게 절단되자 인류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잃어버렸고 도구를 다루는 법을 잊어버렸으며 마침내 자신들이 누구였는지조차 망각해버렸습니다. 찬란했던 청동과 기하학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길고도 암울한 암흑시대의 차가운 밤이 인류의 머리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그 암흑시대의 가혹한 터널 속에서 살아남은 후손들의 처절한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너진 거대한 신전의 잔해 사이에서 짐승의 뼈로 만든 조잡한 도구를 쥐고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스며든 동굴 속에서, 혹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해 찾아간 폐허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이따금씩 조상들이 남긴 압도적인 유산들을 우연히 마주치곤 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떠밀려온 정교한 청동 톱니바퀴의 파편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매끄럽고 거대한 화강암, 오벨리스크, 그리고 산맥 꼭대기에 직각으로 정밀하게 맞물려 있는 수백 톤의 돌덩어리들. 문자와 기술을 모두 상실하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지적 상태로 퇴행해버린 이 가엾은 생존자들의 좁은 시선으로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자네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의 두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논리를 파괴하는 기적이었고 닿을 수 없는
마법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와 대비되는 이 압도적인 유물들 앞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식이 증발해버린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섞어 새로운 신화와 환상을 맹렬하게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온 전능한 신들과 우주에서 찾아온 외계 존재들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마침내 세상에 덧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고 길었던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 조상들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주 저 너머에서 날아온 전능한 구원자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화강암을 자르고 밤하늘의 복잡한 궤도를 계산하며 붉게 달아오른 샘물 속에서 나노 구조를 빚어낸 이들은 모두 척박한 지구의 땅을 맨발로 디디고 살아가던 우리의 핏줄,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주선의 레이저 빔이나 반중력 장치로 모든 미스터리를 아주 쉽게 덮어버리려 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고대인들이 쏟아부었던 그 처절한 피와 땀, 그리고 극한의 결핍 속에서 피어났던 천재적인 지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해온 것입니다. 외계인 개입설은 조상들의 숭고한 성취를 깎아내림으로써 현대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비겁하고도 게으른 변명이었음을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진보의 사다리를 올라왔다는 그 평탄한 착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감동과 경외심은 인류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의 정점에 도달했으나 전쟁과 기후변화라는 무자비한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다시 기어나와 끈질기게 문명을 재건해냈다는 그 지독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식의 도서관이 불타버리고 문자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결국 다시 글을 쓰는 법을 발명해냈습니다. 복잡한 톱니바퀴의 원리를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결국 수레바퀴부터 다시 깎아내며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기어코 다시 피워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영도의 지점에서 시작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고도의 우주시대까지 다시 도달해낸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외계인의 마법보다도 훨씬 더 기적적이고 위대한 인류만의 눈부신 서사시입니다. 그러므로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진 안티키테라의 녹슨 톱니바퀴를 바라볼 때, 혹은 해발 4,000m의 산맥 위에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잘린 안산함의 모서리를 쓰다듬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싸구려 환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차가운 금속과 돌덩어리 너머에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록 밧줄을 당기며 사막에 거대한 기하학을 새겨 넣었던 원주민들의 거친 숨결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작은 구리판을 끌과 망치로 두드리며 우주의 질서를 조그만 기계 안에 담아내려 밤낮 없이 고뇌했던 고대 학자들의 번뜩이는 눈빛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끝없이 질문을 던졌으며 자연의 섭리를 통제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 했던 가장 찬란하고 인간다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지성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린 요행이 아니라 지구라는 이 가혹한 행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만 년 동안 달려내온 진화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향해 뻗었던 잘못된 질문의 방향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원시적인 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걸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거만하고도 어리석은 질문 대신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창조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묵직하고도 근원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마땅합니다. 잃어버린 기술과 잊혀진 문명의 흔적들은 인간의 지성이 시간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얼마나 눈부신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외계인이라는 헛된 환상을 지워버린 자리에 비로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위대한 조상들의 진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장한 폐허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단지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만을 되돌아보며 낭만적인 감상에 젖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침묵하는 돌덩어리들과 녹슨 기계장치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누리고 있는 이 눈부신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향해 던지는 아주 서늘하고 뼈저린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의 웅장한 폐허와 녹슨 기계장치들을 그저 낭만적인 과거의 흔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침묵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누리고 있는 이 눈부신 현재를 향해 던지는 아주 서늘하고 뼈저린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역사상 가장 진보하고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전 세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유전자 구조를 편집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끝없이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찬란하고 거대한 문명을 가만히 해체해 보십시오. 이 모든 위대함을 지탱하고 있는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전선과 허공을 떠도는 전파, 그리고 만질 수 없는 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푸마푼쿠의 고대 석공들은 수십 톤의 단단한 안산함에 자신들의 기술을 아로새겼고 인도의 장인들은 1500년을 버티는 철기둥의 지식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순간에도 물리적인 실체를 지구상에 남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숨결을 조각이나마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문명의 기록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역사, 금융자산, 그리고 과학적 성취는 오직 전기라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될 때만 존재하는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거대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쳐 전 세계의 전력망을 태워버린다면, 혹은 강대국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대기권을 강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며칠, 아니 단 몇 초 만에 우리가 이룩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허공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그저 차가운 검은색 유리 조각으로 전락하고 서버실에 저장된 수백억 테라바이트의 인류 지식은 그 즉시 영원한 삭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식량 공급망은 멈추고 금융 시스템은 마비되며 현대 도시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식을 보존하는 책조차 대부분 디지털로 변환되어 버린 지금, 단 한 세대만 지나도 인류는 스마트폰은커녕 전기를 만드는 방법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 짐승의 뼈와 돌창을 쥐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문명은 고대인들의 돌덩어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위대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너진 신전보다도 훨씬 더 더덥고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극단적인 모순과 연약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붕괴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얽히고 설킨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붕괴는 단 며칠 만에 인류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무서운 속도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 까마득하게 먼 미래의 어느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파괴된 대재앙으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혹독한 암흑 시대를 이겨내고 다시금 문명의 불씨를 지핀 우리의 아득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흙먼지 속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깊은 땅 속에서 이상한 유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플라스틱과 히토류 금속, 그리고 현대의 나노공학이 집약된 작고 얇은 스마트폰의 화석이거나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회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잔해일 것입니다. 아직 초기 산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미래의 인류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미개했을 것이라 믿었던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가진 마이크로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돋보기조차 없던 시대의 인간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회로에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배열했는지 그들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겠죠. 그 깊은 혼란과 충격의 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은 그 미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마이크로칩의 잔해를 손에 쥐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어쩌면 그들 역시 조상들의 위대한 천재성을 부정하고 가장 쉬운 변명을 찾기 위해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이렇게 속삭이지 않을까요? 과연 평범한 고대의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우주의 신들이 이 경이로운 기술을 지구에 전해주고 떠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고대인들에게 씌웠던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외계인의 환상이 수천 년 뒤 우리의 거룩한 무덤 위에서 똑같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 역사는 이렇게 오만한 인간의 망각 속에서 또다시 거대한 농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